여러분, 혹시 투표를 하지 않고 선거를 포기한 적이 있으신가요? 내 한 표가 무슨 의미가 있겠어? 이런 생각을 해본 적은 없으신가요? 아니면 뉴스를 보며 정치는 다 똑같아. 누가 해도 마찬가지야라고 한탄한 적은 없으십니까? 사실 이런 무력감은 현대인들이 공통으로 느끼는 감정입니다. 거대한 국가 앞에서 개인은 너무나 작게 느껴지고 복잡한 정치 시스템 앞에서 시민 개인의 목소리는 메아리 없이 사라지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2500년 전 지중해의 작은 도시 국가에서는 완전히 다른 풍경이 펼쳐지고 있었습니다. 상상해보세요. 기원전 5세기 아테네의 아고라. 아침 햇살이 올리브나무 사이로 스며들고 대리석 기둥들이 장엄하게 서 있는 이 광장에 수천 명의 시민들이 모여듭니다. 그들은 노예가 아닌 자유민이고 외국인이 아닌 토착 아테네인이며 여성이 아닌 성인 남성입니다. 당시 기준으로 시민의 자격을 갖춘 사람들이죠. 이들이 모인 이유는 단순합니다. 자신들의 도시를 어떻게 운영할 것인지 직접 결정하기 위해서입니다. 대표자를 뽑아서 맡기는 것이 아닙니다. 자신들이 직접 토론하고, 직접 투표하고, 직접 결정합니다. 전쟁을 할 것인가, 평화를 유지할 것인가, 세금을 늘릴 것인가, 줄일 것인가, 공공사업을 추진할 것인가, 보류할 것인가. 한 사람이 연단에 올라 정책을 제안합니다. 그러면 다른 시민이 반박합니다. 또 다른 시민이 보완안을 제시합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토론은 점점 치열해집니다. 감정이 격해지기도 하고 날카로운 질문이 오가기도 합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모든 시민이 이 과정에 직접 참여한다는 점입니다. 물론 완벽하지는 않았습니다. 여성, 노예, 외국인은 배제되었으니까요. 하지만 시민 자격을 가진 사람들에게는 정말로 평등한 참여의 기회가 주어졌습니다. 부자든 가난한 자든 유명하든 무명이든 모든 시민은 한 표씩을 가졌고 누구든지 발언할 권리가 있었습니다. 이런 시스템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이었을까요? 바로 정의였습니다. 개인의 이익을 추구하면서도 공동체 전체의 선을 해치지 않는 것, 자유를 누리면서도 책임을 지는 것, 권리를 주장하면서도 의무를 다하는 것. 이 모든 것의 균형점이 바로 정의였습니다. 하지만 정의란 무엇일까요? 모두가 정의를 말하지만 정작 정의가 무엇인지 명확하게 답할 수 있는 사람은 많지 않았습니다. 강한 자의 이익이 정의다라고 말하는 사람도 있었고, 각자에게 합당한 것을 주는 것이 정의다라고 하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법을 지키는 것이 정의다라고 주장하는 사람도 있었죠. 이런 혼란 속에서 한 사람이 나타났습니다. 그는 화려한 수사도 권위적인 답변도 제시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질문을 던졌습니다. 정의란 정말 무엇인가? 우리가 말하는 정의가 진짜 정의인가? 정의로운 사회는 어떤 모습이어야 하는가? 그의 이름은 소크라테스였습니다. 그는 아테네 민주정의 한복판에서 시민들과 함께 호흡하며 정의에 대한 가장 근본적인 질문들을 던진 철학자였습니다. 그리고 그의 질문들은 2500년이 지난 지금도 여전히 우리를 고민하게 만듭니다. 현대 민주주의의 뿌리가 바로 여기 있습니다. 아테네 아고라에서 벌어진 그 치열한 토론들, 시민들의 직접 참여, 그리고 정의를 둘러싼 끝없는 탐구. 소크라테스는 이 모든 과정의 한가운데서 우리에게 여전히 유효한 질문을 남겼습니다. 당신은 정의로운 시민입니까? 정의란 무엇인가? 소크라테스가 평생에 걸쳐 탐구한 이 질문은 단순해 보이지만 실제로는 가장 복잡하고 어려운 철학적 문제 중 하나였습니다. 당시 아테네에서는 여러 가지 정의에 대한 견해들이 경쟁하고 있었습니다. 소피스트들은 정의는 강한 자의 이익이다라고 주장했습니다. 힘이 있는 자가 법을 만들고 그 법이 곧 정의가 된다는 것이었죠. 이는 매우 현실적이고 냉소적인 관점이었습니다. 전통주의자들은 정의는 각자에게 합당한 것을 주는 것이다라고 말했습니다. 능력에 따라, 기여도에 따라, 사회적 지위에 따라 각자가 받을 몫을 정확히 배분하는 것이 정의라는 견해였습니다. 법학자들은 정의는 법을 지키는 것이다라고 단순 명료하게 정의했습니다. 사회가 합의한 규칙을 따르는 것, 그것이 바로 정의라는 것이었죠. 하지만 소크라테스는
이 모든 답변들의 의문을 제기했습니다. 그의 방법은 언제나 같았습니다. 질문을 통해 상대방의 논리를 검토해 보는 것이었죠. 강한 자의 이익이 정의라고 하셨는데, 그럼 폭군의 지배도 정의인가요? 강한 자가 잘못 판단할 수도 있지 않나요? 각자에게 합당한 것을 준다고 하셨는데, 무엇이 합당한지는 누가 결정하나요? 그 기준은 무엇인가요? 법을 지키는 것이 정의라고 하셨는데, 만약 법 자체가 불의하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이런 질문들을 받은 사람들은 처음에는 쉽게 답할 수 있다고 생각했지만, 대화가 진행될수록 자신들의 답변에 허점이 있다는 것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소크라테스 자신도 정의에 대한 완벽한 정의를 제시하지는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는 정의에 대한 몇 가지 중요한 통찰을 제시했습니다. 첫째, 정의는 단순히 개인의 이익을 추구하는 것이 아닙니다. 자신만을 위하는 행동은 정의가 될 수 없습니다. 정의는 반드시 타인과의 관계, 공동체와의 관계를 고려해야 합니다. 둘째, 정의는 지혜와 연결되어 있습니다. 무엇이 옳은지 모르면 정의로운 행동을 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정의로운 사람은 반드시 지혜로운 사람이어야 합니다. 셋째, 정의는 영혼의 건강과 관련이 있습니다. 정의로운 사람은 내적으로 조화롭고 평안합니다. 반면 불의한 사람은 내적으로 분열되고 불안합니다. 이런 관점에서 보면 정의는 단순히 외부적인 규칙이나 법칙이 아닙니다. 그것은 인간의 내면에서 우러나오는 덕목이며 동시에 사회 전체의 조화를 만들어내는 원리입니다. 소크라테스에게 개인과 공동체는 분리될 수 없는 관계였습니다. 그는 인간을 본질적으로 사회적 존재로 보았고, 따라서 개인의 완성은 공동체 안에서만 가능하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이것이 개인을 공동체에 무조건 종속시키자는 의미는 아니었습니다. 소크라테스는 개인의 자유와 존엄성을 깊이 존중했습니다. 그 자신이 자유로운 사상가였고, 어떤 권위에도 굴복하지 않는 독립적인 인물이었으니까요. 그렇다면 개인의 자유와 공동체의 요구 사이에서 어떻게 균형을 잡을 수 있을까요? 소크라테스의 답은 상호성에 있었습니다. 개인은 공동체로부터 보호와 혜택을 받습니다. 안전, 교육, 문화, 경제적 기회. 이 모든 것들은 공동체가 제공하는 것들입니다. 따라서 개인은 공동체에 대해 감사의 마음을 가져야 하고 그에 상응하는 기여를 해야 합니다. 반면 공동체는 개인들의 자발적인 참여와 기여를 통해 존재합니다. 개인들이 각자의 재능과 능력을 발휘해야 공동체가 발전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공동체는 개인의 자유와 창의성을 존중해야 하고 개인이 성장할 수 있는 환경을 제공해야 합니다. 소크라테스는 이런 관계를 부모와 자식의 관계에 비유했습니다. 자식은 부모에게서 생명과 양육을 받았으므로 부모에 대해 감사하고 효도해야 합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자식이 부모의 소유물은 아닙니다. 자식은 독립된 인격체로서 자신의 길을 걸어갈 권리가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시민은 국가에 대해 감사하고 의무를 다해야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국가의 노예가 되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시민은 국가의 정책에 대해 비판할 수 있고 변화를 요구할 수 있으며 때로는 저항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중요한 것은 방법입니다. 소크라테스는 폭력이나 불법적인 수단을 통한 저항은 반대했습니다. 대신 대화와 설득을 통해 변화를 추구해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그 자신의 삶이 이를 보여줍니다. 그는 30인 참주정치 시절 부당한 명령을 거부했고 민주정치 복원 후에는 다수의 잘못된 판단에 맞섰습니다. 하지만 그는 항상 법적 테두리 안에서 대화와 논리를 통해 자신의 입장을 표현했습니다. 소크라테스는 또한 시민의 권리와 의무가 동전의 양면과 같다고 보았습니다. 권리만 주장하고 의무는 회피하려는 사람은 진정한 시민이 아닙니다. 반대로 의무만 강조하고 권리는 포기하라고 하는 것도 올바르지 않습니다. 진정한 시민성은 권리와 의무의 균형에서 나옵니다. 자신의 권리를 정당하게 주장하면서도 다른 사람들의 권리를 존중하고 공동체에 대한 의무를 성실히 수행하는 것. 이것이 소크라테스가 추구한 이상적인 시민의 모습이었습니다. 소크라테스의 삶에서 가장 극적인 순간 중 하나는 법과 양심이 충돌했을 때 그가 보인 태도였습니다.
그는 평생에 걸쳐 두 번의 중요한 선택을 해야 했는데 각각은 서로 다른 상황에서 법과 양심의 관계에 대한 그의 철학을 보여줍니다. 첫 번째는 30인 참주정치 시절의 일이었습니다. 참주들이 소크라테스에게 살라미스의 레온을 체포해오라고 명령했습니다. 레온은 민주파 인사로 죄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재산을 몰수당하고 처형될 예정이었습니다. 이는 명백히 부당한 명령이었습니다. 소크라테스는 이를 거부했습니다. 다른 4명은 명령에 따랐지만 소크라테스만은 집에 돌아가 버렸습니다. 만약 참주 정치가 더 오래 지속되었다면 그는 목숨을 잃을 수도 있었습니다. 두 번째는 그의 재판과 사형 집행 과정에서 일어났습니다. 친구들이 탈옥을 도와주겠다고 제안했을 때 소크라테스는 이를 거부했습니다. 비록 판결이 부당하다고 생각했지만 법적 절차를 통해 내려진 것이므로 받아들여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이 두 사건은 언뜻 모순되어 보입니다. 첫 번째에서는 부당한 명령을 거부했는데 두 번째에서는 부당한 판결을 수용했으니까요. 하지만 소크라테스에게는 일관된 원칙이 있었습니다. 그는 법과 국가를 존중했지만 그것들이 항상 옳다고는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법도 인간이 만든 것이므로 완벽할 수 없고 때로는 수정되거나 개선되어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하지만 법을 바꾸는 방법에 대해서는 분명한 입장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폭력이나 불법적인 수단을 사용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었죠. 대신 설득과 대화를 통해 합법적인 절차를 통해 변화를 추구해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30인 참주정치 때의 거부는 정당한 저항이었습니다. 참주정치는 애초에 불법적으로 권력을 장악한 것이었고 그들의 명령은 법적 근거가 없었습니다. 따라서 이를 거부하는 것은 오히려 합법성을 수호하는 행위였습니다. 반면 자신의 사형 집행을 받아들인 것은 법치주의에 대한 존중이었습니다. 비록 판결이 잘못되었다고 생각했지만 그것은 정당한 법적 절차를 통해 내려진 것이었습니다. 만약 이를 거부한다면 법치주의 자체를 부정하는 것이 되고 그렇게 되면 사회 전체가 혼란에 빠질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소크라테스는 또한 개인의 양심과 사회의 법 사이에서 고민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중요한 원칙을 제시했습니다. 법이 양심에 어긋날 때는 먼저 설득을 시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법이 잘못되었다고 생각한다면 동료 시민들을 설득해서 법을 바꾸도록 노력하라. 하지만 설득에 실패했다면 그 법을 받아들이거나 아니면 그 사회를 떠나라. 법을 어기면서 그 사회에 남아있으려 하지는 말라. 이는 시민 불복종에 대한 고전적인 이론의 원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나중에 간디나 킹 목사 같은 사람들이 발전시킨 비폭력 저항의 철학적 기초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하지만 소크라테스의 입장에는 한계도 있었습니다. 그의 시대에는 법을 바꿀 수 있는 민주적 절차가 있었지만 모든 사회가 그런 것은 아니니까요. 또한 다수의 의견이 항상 옳다고 보장할 수도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소크라테스가 제시한 원칙들은 여전히 유효합니다. 법과 양심이 충돌할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하는가? 이는 오늘날에도 여전히 중요한 질문입니다. 소크라테스의 정의관에서 가장 중요한 특징은 그것이 개인의 이익을 넘어서 공동체 전체의 선을 추구한다는 점입니다. 그는 정의를 단순히 개인적인 덕목으로 보지 않았습니다. 정의는 사회 전체를 조화롭고 건강하게 만드는 원리였습니다. 이런 관점은 당시로서는 혁신적이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정의를 내가 손해를 보지 않는 것, 내 권리를 보장받는 것 정도로 생각했거든요. 하지만 소크라테스는 진정한 정의는 모든 사람의 이익을 고려하는 것이라고 보았습니다. 그는 정의로운 사회를 하나의 유기체에 비유했습니다. 몸에서 각 기관이 자신의 역할을 충실히 수행할 때 전체가 건강해지듯 사회에서도 각자가 자신의 역할을 제대로 할 때 전체가 조화롭게 됩니다. 하지만 여기서 각자의 역할이란 무엇일까요? 소크라테스는 이를 능력과 적성에 따른 자연스러운 분업이라고 보았습니다. 농사를 잘 짓는 사람은 농부가 되고 가르치는 재능이 있는 사람은 교사가 되며 지도력이 있는 사람은 정치가가 되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어떤 역할이 다른 역할보다 본질적으로 우월하지 않다는 점입니다. 농부도 교사도 정치가도 모두 사회에 필요한 존재들입니다.
각자가 자신의 역할을 충실히 수행할 때 사회 전체가 발전합니다. 하지만 문제가 생기는 경우가 있습니다. 누군가가 자신의 역할에 만족하지 않고 다른 사람의 영역을 침범하려 할 때입니다. 농부가 정치에 개입하려 하거나, 정치가가 경제에 과도하게 간섭하거나, 교사가 권력을 추구하려 할 때 사회는 혼란에 빠집니다. 소크라테스는 이런 상황을 영혼의 부조화에 비유했습니다. 개인의 영혼에서 이성, 감정, 욕망이 각자의 역할을 할 때 조화롭지만, 욕망이 이성을 압도하거나 감정이 판단을 흐리면 문제가 생기는 것과 같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정의로운 사회는 어떻게 만들 수 있을까요? 소크라테스의 답은 교육이었습니다. 사람들이 자신의 진정한 능력을 발견하고 그것을 사회에 기여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한 지혜로운 지도자가 필요합니다. 전체를 조망할 수 있고 각 부분들 사이에 균형을 맞출 수 있는 사람들이 정치를 담당해야 합니다. 하지만 이런 지도자는 권력욕이나 명예욕 때문이 아니라 의무감 때문에 정치에 참여해야 합니다. 소크라테스는 선한 사람은 정치를 하기 싫어하지만 악한 사람들이 정치하는 것을 보고만 있을 수는 없어서 어쩔 수 없이 정치에 참여한다고 말했습니다. 이는 정치의 본질에 대한 깊은 통찰을 담고 있습니다. 진정한 정치가는 개인적 이익을 추구하는 사람이 아니라 공동선을 추구하는 사람이어야 합니다. 자신의 안위보다는 시민들의 복지를, 당장의 인기보다는 장기적인 발전을 생각하는 사람이어야 합니다. 하지만 이런 이상적인 정치가를 어떻게 찾을 수 있을까요? 소크라테스는 이를 위해 엄격한 교육과 선발 과정이 필요하다고 보았습니다. 지식과 덕성을 겸비한 사람들이 정치를 담당해야 한다는 것이었죠. 이런 관점에서 보면 민주주의에 대한 소크라테스의 태도는 복잡합니다. 그는 모든 시민의 참여를 중요하게 생각했지만 동시에 전문성과 자격을 강조했습니다. 배를 조종할 때 항해술을 아는 사람이 해야 하듯 정치도 그에 필요한 지식과 덕성을 가진 사람이 해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이것이 엘리트 지배를 옹호하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소크라테스가 강조한 자격은 태생이나 재산이 아니라 지혜와 덕성이었으니까요. 누구든지 노력하고 수양하면 그런 자격을 갖출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소크라테스는 시민의 권리만큼이나 의무를 강조했습니다. 그에게 진정한 시민이란 단순히 혜택을 받는 사람이 아니라 공동체에 적극적으로 기여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첫 번째 의무는 참여 의무입니다. 민주주의 사회에서 시민이 정치에 무관심하면 민주주의는 제대로 작동할 수 없습니다. 투표는 물론이고 공공 이슈에 관심을 갖고 토론에 참여하며 필요할 때는 공직에 나서는 것도 시민의 의무라고 보았습니다. 소크라테스 자신도 이런 의무를 충실히 수행했습니다. 그는 평생에 걸쳐 공적인 대화에 참여했고 젊은이들을 교육했으며 필요할 때는 공직도 맡았습니다. 70세의 나이에도 시민으로서의 책임을 다하기 위해 법정에서 자신을 변호했습니다. 두 번째 의무는 학습 의무입니다. 민주주의에서는 모든 시민이 공공 이슈에 대해 판단을 내려야 합니다. 따라서 시민은 계속해서 배우고 성장해야 합니다. 무지한 시민들로 구성된 민주주의는 중우정치로 전락할 위험이 있습니다. 소크라테스는 무지의 질을 강조했습니다. 자신이 모른다는 것을 아는 것이 진정한 지혜의 시작이라는 것이죠. 이는 시민의 자세에도 적용됩니다. 복잡한 공공 이슈에 대해 쉽게 단정하지 말고 계속 배우고 탐구하는 자세를 가져야 합니다. 세 번째 의무는 비판적 사고 의무입니다. 시민은 권력자들의 말을 무조건 받아들여서는 안 됩니다. 정치인들의 공약을, 언론의 보도를, 전문가들의 주장을 비판적으로 검토해야 합니다. 소크라테스가 평생에 걸쳐 보여준 질문하는 자세가 바로 이것입니다. 네 번째 의무는 대화 의무입니다. 민주주의는 대화와 토론을 통해 작동합니다. 시민들은 서로 다른 의견을 가진 사람들과 대화하고 설득하며 때로는 설득당할 준비도 되어 있어야 합니다. 자신의 의견만 고집하고 다른 의견은 들으려 하지 않는다면 민주주의는 작동하지 않습니다. 다섯 번째 의무는 절제 의무입니다. 개인의 자유는 소중하지만 그것이 다른 사람의 자유를 침해해서는 안 됩니다. 또한 단기적 이익을 위해 장기적 공공선을 해쳐서도 안 됩니다.
시민은 자신의 욕구를 절제하고 공동체 전체의 이익을 고려할 줄 알아야 합니다. 여섯 번째 의무는 용기 의무입니다. 때로는 불의에 맞서는 용기가 필요합니다. 다수가 잘못된 방향으로 가고 있을 때, 권력자들이 부당한 일을 하고 있을 때, 약자들이 억압받고 있을 때 침묵하지 말고 목소리를 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희생 의무가 있습니다. 공동체를 위해서는 때로 개인적 희생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세금을 내고 병역을 지고 공직에 참여하는 것 모두 개인적으로는 손해지만 공동체를 위해서는 필요한 일들입니다. 소크라테스는 이 모든 의무를 자신의 삶으로 보여주었습니다. 그는 개인적으로는 철학 연구에만 몰두하고 싶었을지도 모르지만 시민으로서의 책임을 저버리지 않았습니다. 전쟁에 참여했고 공직을 맡았으며 부당한 명령에는 저항했습니다. 하지만 의무만 강조하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소크라테스는 이런 의무들을 수행하는 것이 결국 시민 자신에게도 이익이 된다고 보았습니다. 정의로운 사회에서 살 때 개인도 더 행복하고 자유로울 수 있다는 것이죠. 또한 그는 의무를 강제로 부과하는 것에는 반대했습니다. 진정한 시민의식은 외부의 강요가 아니라 내면의 깨달음에서 나와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따라서 교육을 통해 시민들이 스스로 의무의 중요성을 인식하도록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2500년이 지난 오늘날 소크라테스가 던진 정의에 대한 질문들은 여전히 우리를 고민하게 만듭니다. 현대 사회는 고대 아테네보다 훨씬 복잡하고 정의의 문제도 더욱 다양한 양상을 띠고 있습니다. 경제적 불평등이 심화되고 있습니다. 부자는 더 부자가 되고 가난한 자는 더 가난해지는 현상이 전 세계적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정의란 무엇일까요? 결과의 평등을 추구해야 할까요? 아니면 기회의 평등만 보장하면 될까요? 기술 발전이 새로운 윤리적 문제들을 제기하고 있습니다. 인공지능, 유전자 편집, 빅데이터. 이런 기술들이 가져올 이익과 위험을 어떻게 공정하게 배분할 것인가? 누가 이런 중요한 결정을 내려야 하는가? 환경 문제는 전 인류의 생존과 직결된 이슈가 되었습니다. 현재 세대의 편의를 위해 미래 세대의 생존을 위험에 빠뜨리는 것이 정의로운 일일까요? 선진국과 개발도상국 사이의 환경 책임을 어떻게 나눠야 할까요? 다문화 사회에서는 서로 다른 가치관을 가진 사람들이 함께 살아가야 합니다. 어떤 가치를 공통분모로 삼을 것인가? 소수의 가치관도 존중해야 하는가? 관용의 한계는 어디까지인가? 정보화 시대에는 정보의 비대칭성이 새로운 불평등을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정보를 가진 자와 갖지 못한 자, 디지털 기기에 익숙한 세대와 그렇지 못한 세대 사이의 격차가 벌어지고 있습니다. 이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민주주의 제도 자체도 도전받고 있습니다. 포퓰리즘이 확산되고 가짜뉴스가 횡행하며 극단적인 의견들이 대립하고 있습니다. 민주주의를 어떻게 개선하고 발전시킬 것인가? 이 모든 문제들에 대해 소크라테스라면 어떻게 접근했을까요? 아마 그는 쉬운 답을 제시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대신 우리에게 질문을 던졌을 것입니다. 당신이 말하는 평등이란 정확히 무엇을 의미하는가? 기술 발전이 모든 사람에게 도움이 된다고 확신하는가? 환경을 보호하기 위해 당신은 무엇을 포기할 준비가 되어 있는가? 다른 문화의 가치를 존중한다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가? 정보의 자유와 사생활 보호 중 무엇이 더 중요한가? 민주주의의 핵심 가치는 무엇이라고 생각하는가? 하지만 소크라테스의 질문법은 단순히 회의주의로 끝나지 않습니다. 그는 계속된 탐구를 통해 더 나은 답에 도달할 수 있다고 믿었습니다. 완벽한 정의는 불가능할지도 모르지만 더 정의로운 사회는 만들어갈 수 있다는 것이죠. 이를 위해서는 몇 가지 조건이 필요합니다. 첫째, 열린 마음입니다. 자신의 생각이 틀릴 수도 있다는 것을 인정하고 다른 사람의 의견에 귀 기울이는 자세가 필요합니다. 둘째, 지속적인 학습입니다. 복잡한 현실 문제들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끊임없이 배우고 연구해야 합니다. 셋째, 대화와 토론입니다. 혼자서는 모든 관점을 고려할 수 없습니다. 다른 사람들과의 진정한 대화를 통해서만 더 나은 해답에 접근할 수 있습니다. 넷째, 실천 의지입니다. 아무리 좋은 아이디어도 실천하지 않으면 의미가 없습니다.
개인적 차원에서든 사회적 차원에서든 변화를 위한 노력이 필요합니다. 소크라테스는 오늘날의 우리에게도 여전히 유효한 메시지를 전해줍니다. 정의로운 사회는 저절로 만들어지지 않는다. 그것은 시민 한 사람 한 사람의 노력과 참여를 통해서만 가능하다. 정의로운 삶은 공동체를 살리고 나 자신을 자유롭게 한다. 이것이 소크라테스가 평생을 걸쳐 우리에게 전하고자 한 메시지의 핵심입니다. 2500년 전 아테네 아고라에서 시작된 정의에 대한 탐구는 오늘날에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시대가 바뀌고 사회가 복잡해져도 인간이 함께 살아가는 한 정의의 문제는 영원히 우리 곁에 있을 것입니다. 소크라테스는 정의를 추상적인 개념으로 남겨두지 않았습니다. 그는 정의가 일상의 작은 선택들 속에서 실현된다는 것을 보여주었습니다. 거짓말을 하지 않는 것, 약속을 지키는 것, 부당한 일에 침묵하지 않는 것, 공공 이슈에 관심을 갖는 것, 타인의 권리를 존중하는 것. 이 모든 것들이 정의를 실천하는 구체적인 방법들입니다. 하지만 개인적 차원의 실천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소크라테스가 강조했듯이 정의는 공동체적 차원에서도 실현되어야 합니다. 정의로운 개인은 정의로운 사회를 만들어가야 하고 정의로운 사회는 정의로운 개인들을 길러내야 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더 정의로운 사회를 만들어갈 수 있을까요? 소크라테스의 삶과 사상에서 몇 가지 원칙을 찾을 수 있습니다. 첫째, 교육의 힘을 믿어야 합니다. 사람들이 무지에서 벗어나 진정한 지혜를 얻을 때 자연스럽게 정의로운 선택을 하게 됩니다. 따라서 모든 시민이 질 높은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정의로운 사회의 기초입니다. 둘째, 대화와 소통을 활성화해야 합니다. 소크라테스의 대화법은 오늘날에도 여전히 유효합니다. 서로 다른 의견을 가진 사람들이 진정한 대화를 통해 더 나은 해답을 찾아갈 수 있습니다. 이를 위해서는 경청하는 자세, 비판적 사고, 그리고 자신의 오류를 인정할 용기가 필요합니다. 셋째, 제도의 개선에 지속적으로 노력해야 합니다. 법과 제도는 완벽하지 않습니다. 시대가 변하면서 새로운 문제들이 생겨나고 기존의 제도들도 개선되어야 합니다. 하지만 이런 변화는 폭력이나 혁명이 아니라 평화적이고 민주적인 방법을 통해 이루어져야 합니다. 넷째, 개인의 책임을 강조해야 합니다. 정의로운 사회는 누군가가 대신 만들어주는 것이 아닙니다. 시민 한 사람 한 사람이 자신의 역할을 충실히 수행할 때 가능합니다. 투표 참여, 공공 이슈에 대한 관심, 시민단체 활동, 자원봉사 등 다양한 방법으로 사회에 기여할 수 있습니다. 다섯째, 장기적 관점을 가져야 합니다. 진정한 정의는 당장의 이익이 아니라 미래 세대까지 고려하는 것입니다. 지속 가능한 발전, 환경 보호, 교육 투자 등은 모두 이런 장기적 관점에서 나오는 정의로운 선택들입니다. 소크라테스는 자신의 삶으로 이 모든 원칙들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는 70년의 생애 동안 한 번도 자신의 신념을 굽히지 않았고 마지막 순간까지 시민으로서의 책임을 다했습니다. 그의 죽음조차도 정의에 대한 확고한 신념의 표현이었습니다. 오늘날 우리가 누리고 있는 민주주의, 인권, 법치주의 같은 가치들은 모두 소크라테스와 같은 사람들의 희생과 헌신을 통해 만들어진 것입니다. 이런 가치들을 지키고 발전시켜 나가는 것은 현재를 살아가는 우리의 책임입니다. 하지만 이것이 무거운 짐만은 아닙니다. 소크라테스가 보여주었듯이 정의로운 삶은 궁극적으로 자신을 자유롭게 만듭니다. 정의로운 사람은 자신의 양심에 떳떳하고 다른 사람들과 조화롭게 살아가며 진정한 행복을 누릴 수 있습니다. 2500년 전 델포이 신전에 새겨진 너 자신을 알라는 말씀처럼 정의로운 삶의 첫걸음은 자기 성찰에서 시작됩니다. 나는 정의로운 사람인가? 내 행동이 다른 사람들에게 어떤 영향을 미치는가? 나는 공동체에 어떤 기여를 하고 있는가? 이런 질문들에 대한 답을 찾아가는 과정 자체가 정의를 실천하는 삶입니다. 완벽한 답은 없을지도 모르지만 계속 탐구하고 노력하는 자세야말로 소크라테스가 우리에게 남긴 가장 소중한 유산입니다. 오늘 하루 여러분은 어떤 선택을 하시겠습니까? 그 선택이 정의로운 선택이라고 확신하십니까? 만약 확신이 서지 않는다면
소크라테스의 조언을 따라 더 깊이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다른 사람들과 대화해 보시고 더 많은 정보를 찾아보시며 여러 관점에서 검토해 보시기 바랍니다. 정의로운 사회는 하루아침에 만들어지지 않습니다. 하지만 시민 한 사람 한 사람이 정의로운 선택을 할 때마다 그 사회는 조금씩 더 정의로워집니다. 소크라테스가 꿈꾸었던 이상적인 공동체는 바로 이런 개인들의 노력을 통해 현실이 될 수 있습니다. 정의로운 삶은 공동체를 살리고 나 자신을 자유롭게 한다. 소크라테스의 이 메시지가 오늘도 우리와 함께하기를 바랍니다. 오늘의 철학 이야기가 좋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다음 시간에도 깊은 사색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